네, 일단 고령 운전자 사고로 페달 5조작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급 가속을 막는 방지 장치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의무화는 2029년 이후 신차부터 적용되는데요. 현행 제도로 충분한지 또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이호근 대덕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 양상을 살펴봤더니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페달 5조작이 점점 더 늘고 있는 양상이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에서 특히나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고령층에서 이런 실수가 잦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인지 능력이 다소 좀 저하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신체 능력도 저하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밟는 걸 보면요. 네. 눈으로 보면서 밟지 않거든요. 네. 감각으로 밟는데 그렇죠. 발목이나 무릎에 아니면은 근손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평소와 다른 감각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잘못 밟았을 때 젊은 사람들도 가끔 착각해서 밟는 경우가 네네. 있는데 바로 인지하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는데 판단이 다소 늦는 거죠. 차가 왜 이래? 이런 어떤 반응 속도가 다소 늦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고령 운전자의 페달 5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고 예방의 핵심 대안으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사고를 막아주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가속 페달은 풀로 밟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브레이크 같은 경우 서서히 밟다가 마지막에 꽉 밟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달을 5조작이라는 얘기는 브레이크로 알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꽉 밟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브레이크를 꽉 밟았을 때 앞에 전방 1에서 1.5m 안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아무리 풀로 밟아도 네. 차량의 속도는 한 8km 정도로 아. 서서히 제한을 해서 어떤 충격을 했을 때도 부상 위험을 줄인다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고문이나 음성으로 현재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닝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운전자가 그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빨간 뭐 글씨가 나온다거나 네. 이러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페달 5조작 방지 장치입니다. 아, 그런 원리군요. 그런데 정부가 2029년부터 그것도 뭐 이제 모든 차종이 아닌 신차에서부터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 지금부터인데 불구하고 4년 뒤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실 이 수백만 대의 노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제외가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아쉽죠. 일본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2019년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이 아닌 의무화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신차에는 한 8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줬었고요. 네. 그다음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오래된 차에다 이걸 장착할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35만 원의 지원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9년부터 신차의 의무화는 당연한 얘기고 네. 지금부터라도 이런 어떤 보조금을 줘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장착을 하게 유도를 하고 네. 아니면 본인이 장착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운전면허 적성 기간을 좀 늘려준다라든지 네. 이런 비재정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시범 운영을 네. 거쳐서 적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를 보고 뭐 시범 운영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게 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고령화 사회는 65세가 인구의 20%인데 일본이 제일 먼저 진입을 했고 우리가 뒤따르고 있거든요. 네. 일본이 6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65세 이상의 사고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통계가 나와 있고 네. 의무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3, 4년 뭐 이렇게 시범 운영 기간을 끌면서 늦게 적용하는 것은 부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빠른 준비를 통해 가지고 시일을 1, 2년이라도 앞당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걸 해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반납을 사실 네.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용 면에서 좀 유리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또 차가 없으면 생계나 생활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도 주고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이동 면에서도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을까요? 예, 당장 떠오를 수 있는 건 뭐 한정 면허 제도를 통해 가지고 네. 고령 운전자가 낮에만 운전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DRT라고 네. 수요 맞춤형 어떤 교통수단 예전에
그 상간 오지 같은 데서 100원 택시라고 해서요. 네. 어르신들이 100원만 내면 나머지가 네. 지자체에서 보존해 주는 게 오히려 마을 버스 이용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네.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세금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고요. DRT 같은 수요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은 자율주행하고 결합을 해서 네. 복잡하지 않은 시골이나 상간 오지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네. 차량들이 자율적으로 가서 로봇이 택시처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드리는 네. 시골 상간오지에서 시속 50km로 주행한다고 불만 가지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 거고요. 네. 교통 상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은 세금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네. 향후 이게 블루오션으로서 미래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네. 자리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이런 걸 연계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도심의 이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네.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현재 그 로봇택시나 자율주행 시범 운영을 복잡한 도시에서만 하면서 각종 문제점 해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교통 혼잡도가 떨어지는 시골, 어촌, 상간 오지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요. 네. 거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점차 복잡한 도심지로 이동한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